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간조입니다. 귀간조는 국가고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공부 채널이에요. 바쁘신 분들은 이 영상 먼저 공부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요양보호사는 80점 만점입니다. 각각 필기와 실기 60% 이상 맞아야 할 꽈락이 없고요. 48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실제 국가고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하면 나와야 됩니다.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를 고수한다, 도전을 꺼린다. 정답은 경직성의 증가. 경직성이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35회에 따끈따끈하게 경직성이 또 나왔는데요.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변화를 싫어해 하면 경직성이에요. 그렇다면 36회, 37회는 경직성이 아니라 내향성이나 조심성이 나올 수 있겠죠. 조심성 하면 뭐랑 연결해야 될까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지고 망설인다. 조심조심 느려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연결하세요. 노인정에서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뭔가 이제 썸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안 잡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조심성이 조심성이 너무 증가해가지고 사귀자는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하니까 할머니가 박력이는 다른 할아버지한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내가 조심조심 하다가 결단도 느리고 행동도 느려서 결국은 내가 커플을 놓쳤다. 그래서 조심성이 증가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렇게라도 기억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조심성,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너무 신중해지고 망설이다 보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향성, 안으로 파고드는 성질이죠.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 만나기를 기피한다.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 내향성이에요. 내향성. 그러면 느려지고 너무 손 늦게 잡아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조심성 있다가 커플 안 됐어요. 조심조심 느려지고 기억하시고요. 변화를 싫어해. 경직성. 딱딱하다, 단단하다, 말랑말랑하지 않다. 이게 바로 노화의 큰 특징입니다. 증가하는 거, 안 좋은 거 많이 증가하죠. 또 감소하는 거, 좋은 거 많이 감소합니다. 워낙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꼭 나오니까 또 한번 짚어드릴게요. 내향성, 안으로 파고들고 사람들 만나는 거, 기피하는 거, 늙으니까 다 만나기도 귀찮잖아요. 경직성, 뭐든지 말랑말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딱딱하다는 거. 조심성, 조심성 있으면 좋은 것 같잖아. 하지만 너무 손 늦게 잡아서 결국 놓칠 사람 놓쳤다. 또 의존성,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너무 의존한다. 우울증의 경향. 어릴 때야 다 까르르 재밌지만 나이 먹으면 재밌는 게 뭐 있겠어요? 우울합니다. 애착심, 집착은 또 심해져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유산도 있으면 남기면 좋겠지만 뭔가 내 이름이라도 내가 이 인생에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 옛날 앨범 보면서 아이고 이때 꽃 보러 갔을 때 좋았는데, 설악산 좋았는데, 중국 좋았었는데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잖아요. 과거가 좋았었지. 그거는 뭐예요? 지금이 별로 좋지가 않다. 옛날이 좋았었다. 옛날이요. 이거잖아요. 그렇다. 감소하는 거, 뭔가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것들이 감소하겠죠. 독립성, 유대감, 적응성, 능동성, 사회적인 관계도 감소하죠. 정년 퇴임하고 하니까. 융통성 정말 없습니다. 융통성. 그래서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이렇게 위축되고 쪼그라들기 때문에 점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겠죠. 2번,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1번, 결핵이 있고 일상생활 가능한 85세 독거노인. 2번, 혈관성 치매야.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3번,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남성. 4번, 파킨슨으로 거동 가능한 40세 여성. 5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 정답은 2번이죠. 혈관성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혈관성 치매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나이 상관없어요. 50세, 40세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65세 이상이면 질병명 상관없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되고요. 65세 미만이라면 질환 자체가 노인성 질환이어야 돼요. 치매, 파킨슨,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어야 된다. 뇌출혈이나 뇌졸중이어야 된다. 똑같이 거동이 불편해야 돼요.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돼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90세 노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보기에서 결핵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안 됐죠? 결핵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85세 독거노인. 85세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결핵이어도 돼요. 일상생활만 불가능하다면. 3번 뇌출혈을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병원에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이미 건강보험공단 혜택 받고 있으니까 퇴원하면 가능하다. 4번 파킨슨으로 거동 가능한. 거동이 불가능하다면 40세 여성도 되겠죠. 5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신체활동 어렵기 때문에 되는데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어야 된다. 여러분 포인트 아시겠죠? 65세 이상이면 교통사고든 결핵이든 상관이 없어요. 거동만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가능한데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이어야 하고 거동은 똑같이 불편하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3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기본적인 원칙은 1번 본 계약 외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소한 사용하게 하여 사고를 대비한다. 3번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확인한다. 5번 급하다면 의료행위를 한다.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고서 우리가 요양보호를 나갑니다. 1번 왜 틀렸을까요? 본 계약 외에 추가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거죠. 잔존 능력을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또 3번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보호자 5명, 10명이야. 그거 어떻게 다 수발합니까? 5번 급하다면 의료행위를 한다. 그럴듯하긴 한데 절대로 요양보호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경구약, 약 먹이는 거, 포비돈 이런 외용약 발라주는 거 요런 거는 가능한데 절대 의료행위 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의료행위는 뭐죠? 흡인, 비위관 삽입하는 거,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심지어 귀지 제거도 하지 않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한다. 요 지금 밑에 조그맣게 정리를 해놓은 것은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멈춤 버튼 누르고 보셔도 되고요. 자막이 나와서 글씨가 안 보인다 하는 분 너무 많은데요. 그것은 본인의 휴대폰이나 PC에서 자막 설정을 하셔서 그래요. 자막 없음으로 하시면 자막이 뜨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말이 빠르다 하시는데요. 배속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을 굉장히 빨리빨리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0.75배속으로 하시면 말이 좀 느리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요. 정배속뿐만이 아니라 아마 1.5배속 하셔도 다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노인학대 유형은 노인학대 유형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금이 간 안경, 고장난 보청기를 착용했다. 계절에 안 맞는 더러운 의복을 착용했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뭔가 지금 노인이 지금 적절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죠. 정답은 방임입니다. 방임. 유기와 방임이 많이 헷갈리시죠? 방임은 보통 의식주,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불편하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노인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안에 있다고 하면 방임으로 보시는 게 정답이 맞고요. 집 밖에 있다고 하면 유기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켰어. 1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 방임일지 유기일지 솔직히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노모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시설에 있잖아요. 집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고 밖에 있죠? 그러면 유기로 보시면 맞아요. 또 자기 미납금을 미납시켰어. 그럼 시설에서 쫓겨나겠죠.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기다. 또 연락 두절했어. 왕래 안 했어. 시설에서 그랬다면 유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름에 겨울옷 입고 있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어도 집에서 그랬다면 방임인 거예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했어. 맨날 술 먹고 인생 살기 싫어해. 자기 방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놔버리는 거. 그리고 요거 자주 나오는데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더운 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한겨울엔 또 얼마나 춥겠어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이다.
물건을 파손했어. 그래서 그걸 위협해. 다 신체적인 학대예요. 5번 학대받는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은 보건소, 재가노인 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의료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어딜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학대받는 노인 우리 어디 신고하죠? 1577-1389 1577에 1년 365일 13 빨리 구해주세요. 89에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번호 못 외우면 112 신고하시면 되고요. 응급구조단 129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국가고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이에요. 노인학대 알면서 요양보호사가 신고 안 했습니다. 과태료 얼마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할까요? 학대가 확실하면 신고할까요? 의심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의심되면 신고를 하는 거지 확실하면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지 아닌지 판단은 그 112나 그런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는 뭐냐? 일단 노인 학대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신고된 그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그럼 이 노인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해줘야 될까? 절차를 지원한다. 그냥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학대받는 노인 어디다 신고해?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기관 노보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다가 신고한다. 노인을 보호해주는 기관에다가 신고를 한다. 6번 장기 요양요원의 권리침해 상담, 건강증진, 직무 향상 교육, 대체 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일단 장기 요양요원이 나왔잖아요. 보기 다 안 읽습니다. 뭐가 답일까요? 장기 요양요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요원을 지원해주는 센터이다. 장기 요양요원의 상담을 지원하고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복리 향상, 직무 향상 교육, 취업, 창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센터이다. 장기 요양요원은 누가 있을까요? 요양보호사가 있겠죠?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간호사가 있어요. 7번 제가 방문 중 대상자가 엉덩이를 만질 경우 대처법은 사실 보기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이 문제는 너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엉덩이를 만졌어. 이거 적절한가요? 부적절한가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교재에서 배운 것 중에서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부적절한 성희롱이나 성접촉에는 무조건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침해한 자가 폭력적으로 나왔어. 단호하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시설장에게 대상자 교체를 요구한다. 2번 서비스를 중단한다. 3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4번 대상자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5번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정답은 5번이죠. 엉덩이를 만졌다. 부적절하네. 이랬을 때는 단호하게 라는 보기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보기를 다 보지 않아도 문제를 읽고 답을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이게 맞아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 치우세요. 단호히 거부하고 시설장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 반복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이제 센터장이 말하겠죠. 그래서 부적절한 성행위, 성추행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직업윤리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간호조무사든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그 직업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국가고시에 나오는 추세입니다. 1번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번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확실할 때 신고한다. 3번 방문 일정 변경 시 사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4번 대상자가 집에 없는 경우 방에 들어가 기다린다. 5번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대상자의 의견보다는 프로그램대로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2번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확실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의심되면 신고하죠. 확실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방문 일정 변경 시 사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할까요? 사전에 구하겠죠. 4번 대상자가 집에 없는 경우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모를 남기고 가는 거죠. 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5번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대상자의 의견보다는 프로그램대로 할까요? 대상자의 의견이 더 먼저입니다. 직업윤리 14번까지 표시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우리가 요양보호사 이제 됐습니다. 어떤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복장, 외모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메라비언의 법칙 배웠잖아요.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방문 일정이 변경됐어.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집에 없어.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문자도 남기고 메모도 남기면 좋겠죠. 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 유지한다. 비밀 누설했어. 오늘 내가 요양보호사 집에 갔더니 연예인 누구 엄마가 치매 걸렸더라. 이렇게 소문내면 됩니까? 이거 2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간호조무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간호조무사 환자 누설, 개인정보 누설했을 때는 3, 3이었죠. 요양보호사는 2, 2입니다. 6번 사고 발생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보호자에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센터에서 월급 받아요. 센터장에게 보고합니다. 7번 대상자에게 유아어 안 돼요. 명령어 안 돼요. 반말 안 됩니다. 8번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시행한다.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는 안 돼요. 정보 제공만 합니다.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알선 유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2예요. 11번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하거나 신고합니다. 조금 더 지켜봅니까? 확실하면 신고합니까? 그러다가 학대 많이 당해서 큰일 나죠?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12번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라서 문제되는 일은 없어요. 13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정확히 기록해야 됩니다. 14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처음에 출근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저 요양보호사 규호보러가 합니다. 좀 쫄리죠? 왠지 잘 보여야 될 것 같죠? 잘해주다가 대상자 이제 1년 동안 케어했어. 대상자가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내가 갑질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대등한 관계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갑도 아니고 언젠가 또 누구도 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9번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은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요양보호사를 하다 보면 부축도 해야 되고 수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삐고 다칩니다. 본인 몸을 위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1번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시행한다. 2번 같은 동작을 10에서 15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쉰다. 3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5에서 10초간 유지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시행한다. 5번 동작은 빠르게 안정되게 시행한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숫자 보면 머리가 팽팽 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시행한다. 맨날 나오는 문제 사실 똑같잖아요. 상하로 시행한다. 좌우로 시행한다 아니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시행한다. 이게 맞잖아요. 그리고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쉰다. 이게 맞고요. 뭐가 10에서 15초입니까? 스트레칭 자세로 유지할 때만 숫자가 올라가요. 10에서 15초로 아시겠죠? 5에서 10회, 5에서 10초다가 유지할 때만 숫자가 10에서 15로 올라간다. 또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시행합니까?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시행한다. 아프면 시원한 게 아니에요. 5번 동작은 빠르게 안정되게 천천히 안정되게 하겠죠. 그리고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쉬지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오는 보기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정말 그냥 거저주는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10번 요양보호사가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법은 사실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결핵이야? 뻔한 거잖아요. 뭘까요? 1번 대상자와 접촉 금지를 한다. 2번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를 받는다. 4번 결핵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므로 대상자 물건을 함께 쓰지 않는다. 5번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3일 내에 죽는다. 정답은 2번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입니다. 1번 대상자와 접촉을 금지합니까? 그럼 이 결핵 의심되는 이 대상자 누가 케어해요? 요양보호사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돌봅니다.
보호장구 뭐가 있어요? 마스크, 장갑, 가운까지 입으면 더 좋겠죠. 요즘엔 마스크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편해졌어요.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를 받는다 하면 뭐 떠올라야 돼요? 옴이에요. 옴. 동시에 모두 치료받는 것은 옴이다. 4번 결핵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므로 이건 맞죠? 대상자 물건을 함께 쓰지 않는다. 호흡기 감염이니까 물건을 같이 쓰는 건 괜찮아요. 호흡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5번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이거 맞아요. 직사광선을 쪼이면 3일 내에 죽는다. 약하기 때문에 수분 내에 몇 분 내에도 죽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감염 검사를 받아요. 언제 받아요? 바로 받으면 뭐 안 나옵니다. 왜? 잠복기가 있으니까요. 한 2주나 한 달 후에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이게 뭐 2주, 1개월 이전 이렇게도 나오지만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도 맞추셔야 돼요. 또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 마스크, 장갑 해야 된다. 호흡기 감염이므로 물건은 같이 써도 괜찮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결핵균이 햇볕에만 쬐어도 몇 분 내에 죽는다. 수분 내에 죽는다. 그래서 침구류를 일광 소독하잖아요. 뭐 베란다 이런 햇볕 있는 곳에다가 소독을 합니다. 대상자와 접촉 금지한다. 그럼 틀렸어요.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뭐 잠복기인데 약을 어떻게 뭔 줄 알고 즉시 먹습니까? 즉시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마음은 중단하고 싶지만 그럼 이 대상자 어떻게 해요? 보호장구 착용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받는 것은 옴이에요. 결핵의 증상 2, 3주 이상 계속 기침이 나오면 병원에서는 제일 먼저 결핵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찍고요. CT도 찍습니다. 기침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모성 질환이에요. 체중이 감소해요. 그리고 결핵은 오후에는 발열, 열이 나다가 야간에는 수면 중에 식은땀이 납니다. 그러면 또 열이 식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 결핵 굉장히 중요해요.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2주 후에 또는 1개월 이전에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됩니다. 변형된 보기를 봐도 여러분 문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11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의 대사 능력 증가, 2번 타액과 위액의 분비 증가, 3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4번 단맛과 짠맛을 잘 느낌, 5번 쓴맛과 신맛을 잘 느낌. 정답은 5번이죠. 쓴 신은 잘 느낍니다. 단짠은 못 느껴요. 그래서 음식이 달고 짜지죠. 약물의 대사 능력은 감소합니다. 대사 능력 뭔가 내가 약을 먹었어. 그럼 그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기의 기능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타액, 침이죠. 위액, 분비가 감소하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 항문 관략근 긴장도가 증가합니까? 긴장도가 감소해서 똥이 샌다. 변실금이 발생한다. 탄력성도 감소한다. 그렇습니다. 소화기계 변화, 췌장에서 소화 효소 감소,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왜 나이 먹으면 지방 있는 거 좀 먹으면 소화 안 된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췌장에서 리파제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그게 지방을 소화시키는데요. 리파제가 조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지방이 잘 흡수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나이 먹을수록 지방보다는 야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쓴 신을 잘 느낀다. 유일하게 더 높아지는 거 입맛 중에서 어떤 게 더 높아져요? 쓴맛과 신맛을 더 잘 느껴요. 아우 입이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냉면이 시냐, 정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왜 이렇게 입이 쓰는지 모르겠다, 입에서 쓴 스프레이 맛이 난다 이러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노화의 어떤 증세이기도 하고요. 단백질을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이 입이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입이 쓰다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보세요. 계란이라든지 소고기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다음 노인성 질환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다. 여기서 사실 답이 나와야 돼요.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하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알레르기. 기관지 벽이 부풀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진다. 찬 공기에 노출했을 때 차고 건조한 공기 노출 시에 나타난다. 여러분 보세요. 4, 5, 8, 13, 14, 17, 18, 21, 24. 문제 정말 많이 나왔죠? 정답은 천식입니다. 알레르기,
차고 건조한 공기, 쌕쌕거리는 호흡음 하면은 천식이에요. 천식. 천식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13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은 1번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다. 2번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번 술을 마신 후에도 약을 꼭 챙겨 먹는다. 4번 저염, 고지방식이 스트레스 조절이 필요하다. 5번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은 다음날 2회분을 복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겠죠. 체중이 감소했어. 복용량을 줄입니까? 마음대로 용량을 증감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3번 술을 마신 후에도 약을 꼭 챙겨 먹는다. 알코올은 혈압약의 효과를 낮추니까 금주를 해야겠죠. 그리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약을 꼭 챙겨 먹는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고시는요. 5개 중에 보기에서 가장 근접한 것이 답입니다. 4번 저염, 고지방식이 스트레스 조절 필요. 뭔가 그럴듯하죠. 저염, 저지방식이었죠. 고혈압 하면은 저염, 저지방이 정말 중요해요. 짜게 먹으면 안 되고 지방 적게 먹어야 되고 살 빼고 체중 관리하는 것이 혈압이 떨어지는 비결이다. 스트레스 조절하면 좋다. 5번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은 다음날 따블로 먹습니까? 큰일 납니다. 혈압 너무 떨어져서 또 저혈압 와요. 혈압이 조절돼도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혈압 조절이 너무 안 될 때는 이 약이 뭔가 안 들을 수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요. 술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혈압약의 효과가 낮아지니까 금주를 해야 됩니다. 저염, 저지방식이 먹고 스트레스 조절 필요하죠. 이거는 고혈압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이죠.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랑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증가한다. 어떤 부작용? 고혈압 약을 먹었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자몽 주스랑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자몽 주스랑은 같이 먹지 말아라. 인삼은 또 혈압을 올려주는 음식이니까 피해라. 고혈압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염, 저지방 시기입니다. 고혈압은 몸에 염분이 적어야 됩니다. 칼륨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고구마나 바나나, 우유가 고혈압 환자에게 좋겠네요.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어라. 칼슘제는 비타민 D랑 먹어라. 여러분 이거 참고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14번 심장 수축력 저하로. 이 단어 나오면 사실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다 읽고 보기를 다 읽고 푸는 거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포인트만 딱딱 잡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심장 수축력 저하로 하고 딱 보기 보고 이거네 하고 정말 2초 3초만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체 조직의 대사 요구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심장이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로 호흡 곤란, 허약감, 부종이 나타나고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의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질환은 사실 뒤에 거 읽으면 더 헷갈려요. 정답은 2번 심부전입니다. 심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뭔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심장의 수축력 저하, 심장이 쫙 수축을 해줘야 그 피가 전신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 심부전이에요. 왜 우리 드라마에서도요. 막 허약하고 조금만 걸었을 때 숨차고 이런 거 뭔가 심장 안 좋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동맥경화 하면은 지방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피에 지방 찬 게 동맥경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장 수축력 저하, 왠지 동맥경화일 것 같지 않습니까? 수축력 하면은 심부전이에요. 15번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환이 아닌 것은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 5개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신 기능, 저하증. 이것을 안 외우신 분은 이 문제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니라 저하증이죠. 수분 제한이 필요한 질환,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이 뭡니까? 간, 심신, 갑부. 이 5글자만 외우면 끝나는 문제예요. 간, 심신, 갑부. 간경화, 심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신부전, 신장이에요. 이거는 신장.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둘 다 저하증입니다. 간, 심신, 갑부. 심장부전과 신장부전입니다. 아시겠죠? 갑상선은 저하증, 부신 기능도 저하증.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목마른데도. 이거 참 괴로운 병이죠. 16번. 다음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관절을 많이 쓸수록 통증이 심하다. 사실 이거 보고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아침에 관절이 더 뻣뻣하다. 연골,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상태. 정답은 퇴행성 관절염 4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운동하면 좋을까요?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수영이 좋겠죠. 그리고 골다공증은 어떤 운동 좋았죠? 체중을 부과하는 걷기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쓸수록 더 아픈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아시겠죠? 17번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고단백, 고탄수화물 시기를 섭취한다. 2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다. 3번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수영을 한다. 4번 걷기나 조깅 등의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5번 카페인 음료를 섭취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듬성듬성할 거 아니에요. 체중을 부하해서 뼈를 조금 골밀도를 다져주는 걷기가 좋습니다. 조깅은 더 좋겠죠.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수영은 퇴행성 관절염일 때 많이 했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이 골다공증에 좋다. 당연히 카페인 안 먹겠죠. 18번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1번 복근 강화 운동을 한다. 2번 충분한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3번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보다는 육류가 좋다. 4번 체중을 조절한다. 5번 소변을 참았다가 한 번에 배뇨 훈련을 한다. 정답은 4번 체중을 조절한다 입니다.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요실금은 뭐가 있을까요? 복압성 요실금이겠죠. 복부에 살쪄가지고 압력이 너무 심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이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체중 조절이 좋다. 요실금에는 복압성, 절박성, 역류성 요실금이 있어요. 복압성은 말 그대로 살쪄갖고 복부의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오는 거고요. 절박성은 마렵다고 느끼자마자 화장실 가는 길에 싸버리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절박하잖아요. 역류성, 역류되는 겁니다. 소변이 흘러 넘쳐요.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돕는 방법,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 좋겠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합니다. 수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정상적으로 먹는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 과일로 변비를 예방한다. 변비가 있으면 힘을 주니까 그 압력 때문에 또 요실금이 나올 수 있다.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가중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증가시키니까 체중 조절이 좋다.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복근 강화 운동이 아니라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19번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는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피하지방이 많은 대상자, 요이나 변이가 있는 대상자, 변비가 있는 대상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대상자. 누굴까요? 정답은 1번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사실 우리 교재에 살쪄서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방 많고 살집 있는 사람이 그나마 제일 강했던 거는 욕창일 때입니다. 욕창은 내가 누워있다 보면 그 바닥과의 압력 때문에 피부가 괴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이 좀 있어요. 그럼 쿠션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답은 1번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가 욕창이 더 많이 걸리겠죠. 체중이 너무 감소했고 근육이 위축되고 피하지방이 없으면 막 뼈랑 막 다 버리니까요. 그래서 피하지방이 많은 것이 욕창에는 좋다. 그리고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더 습하겠죠. 그래서 습하니까 피부도 손상되고 미생물도 번식된다. 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욕창에는. 수술 환자, 욕창 환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욕창 발생 위험 요소 또 정리해놨어요. 장기간 와상 누워있다 하면은 욕창이 좀 아무래도 많이 생기겠죠. 체위 변경 아무리 2시간 간격으로 해도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막 잡아 끌다가 피부가 빨개지고 벗겨지면은 이게 이제 욕창으로 더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잡아 끌지 않아요. 그쵸? 초기에 좀 이렇게 불그스름해서 욕창이 나타나질 것 같다 하면은 그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들겨주는 초기 작업이 중요합니다. 욕창은 초기 대상자의 피부 홍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도와주냐? 일단 좀 불그스름해서 욕창의 전조가 보인다 하면은 초기에 잘해줘야 돼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욕창 부위를 마사지도 해주고 가볍게 좀 두드려준다. 이렇게 톡톡톡톡 우리 기저귀 갈고도 두들겨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30분 정도 햇볕을 쬐다. 이제 옷 벗겨놓고 약간 바람도 쐬고 햇볕도 쐬면 좋겠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파스를 붙이지 않는다. 피부가 안 좋은 거지 뭐 근육이 쑤시는 게 아니에요. 파스 붙이면은 파스 붙인 부위에 살이 더 빨개집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죠. 더 자주 해줘도 좋습니다.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줍니다. 이 시트가 구김이 많으면 욕창이 더 빨리 오기 때문이에요. 욕창의 4단계도 물어보는 문제 많죠? 1단계는 홍반, 불그스름합니다. 2단계는 물집이나 수포가 생겨요. 3단계는 썩기 시작합니다. 괴사가 시작되고요.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깊이 썩어요. 이것이 바로 4단계. 2단계, 4단계가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번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띠 모양의 수포, 통증, 가려움, 자결감 등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나는 질환은 이것도 딱 나와야 돼요. 자결감 하면은 사실 딱 나와야 됩니다. 1번 욕창, 2번 건조증, 3번 옴, 4번 대상포진, 5번 아토피 피부염. 뭘까요? 자결감, 수두 하면은 대상포진. 정답 4번이죠.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올라옵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두를 걸렸었는데 정말 고생했거든요. 온몸에 진짜 물집 나고 간지럽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저도 대상포진 위험군이에요. 어렸을 때 수두가 걸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11번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은 1번 백내장, 2번 황반변성, 3번 결막염, 4번 뇌졸중, 5번 녹내장. 정답은 안압상승 하면은 뭘까요? 5번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의 키워드 뭐 있죠? 안압이 상승한다, 통증이 있다, 각막이 뿌옇다 이거예요. 녹각 이렇게 외우셔야 되죠. 백내장과 녹내장이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하다, 뿌옇다 하면은 백내장이에요. 아프다, 압이 올라간다 하면은 녹내장이에요. 하지만 뿌옇다, 뭐가 뿌예, 각막이 뿌예 하면은 백내장 아니고 녹내장입니다. 녹각 기억하셔야 돼요. 백내장은 통증이 없어요. 그냥 눈만 뿌옇습니다. 황반변성, 이거는 모르셔도 되지만 글자가 휘어져 보이는 것이다. 뇌졸중, 물체가 2개로 보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당뇨병 대상자 운동에 돕는 법은 1번 식후에 30분부터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2번 등산 등 장시간의 운동이 좋다. 3번 공복 시의 운동은 고혈당에 대비한다. 4번 혈당 수치가 300 이상일 때에는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5번 운동 전에 혈당 강화제를 먹인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식후에 30분 또는 1시간 뒤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시간의 운동, 등산 이런 거 좋습니까?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야 됩니다. 당뇨는 고혈당도 위험하지만 저혈당도 위험해요. 그리고 3번 공복 시의 운동은 고혈당에 대비하는 걸까요? 운동은 저혈당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복이야. 근데 운동했어.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혈당에 대비한다 이 말이에요. 또 4번 혈당 수치가 300 이상일 때 운동해서 이거 혈당 떨어뜨리겠습니까? 일단 혈당 조절이 먼저예요. 운동은 나중이에요.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5번 운동 전에 혈당 강화제를 먹인다. 약은 의사 처방에 따라 먹는 거고요. 운동은 식사한 후에 혈당이 올라갈 때 너무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당뇨병 증상은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많이 먹고 많이 싸죠. 복합 당질보다는 단순 당질이 좋습니까? 아니죠. 안 좋죠. 복합 당질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음식이고요. 잡곡밥, 생과일, 생채소 같은 거요. 단순 당질, 밀가루, 초콜릿, 주스 이런 거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이런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당뇨병 부작용으로 뭐가 오죠? 발기부전이 옵니다. 굉장히 서럽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들 발기부전이 많이 오더라고요. 당뇨가 오래되면. 당뇨는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한마디로 당뇨가 피가 좀 끈적끈적해서 혈관 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발이 괴사돼서 자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줘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손톱은 둥글게 잘라요. 당뇨가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항상 외출할 때 당뇨 카드 또는 복용 중인 약
사탕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좋아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도 당뇨 카드가 있으면 이 사람 당뇨 환자인가 보다 하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어지럽고 갑자기 식은땀난다. 사탕 먹던지 오렌지 주스 같은 걸 먹어서 당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거 왜 배울까요? 대상자가 당뇨야. 그런데 갑자기 당 떨어져서 저혈당 증상 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이 있으면 사탕 먹이던지 오렌지 주스 먹이고, 의식 없으면 119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무식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3번 의식장애로 급격하게 발생하여, 사실 이 급격이란 말만 봐도 사실 답이 나와야 돼요. 인지장애 및 진압력 장애 증세를 보이는 질환은 1번 치매, 2번 우울증, 3번 선망, 4번 파킨슨, 5번 뇌졸중. 진압력 장애 하면은 치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급격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답이죠. 3번 선망입니다. 치매는 급격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치매는 우울증, 정신증, 초조하고 공격적이고 수면장애 이런 증상들이 있다. 우울증은 일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밥 잘 안 먹으면 우울증이에요. 만사가 시큰둥하면 우울증이에요. 잠도 잘 안 잡니다. 선망, 치매 대상자가 갑작스런 행동 변화나 불면증, 환시, 헛것을 봐, 주의력 장애 등을 보일 때 합병증이 선망입니다. 한마디로 치매의 합병증이 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옵니다. 치매 환자인데 전신마취 수술하고 무릎 수술할 수도 있고 척추 수술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마취 깨고 나서 엄청난 선망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치매의 부작용이 급격하게 갑자기 오는 거가 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파킨슨, 무표정해, 자세가 꾸부정해, 안정시에 떨림이 있다, 점차 근육이 굳어진다, 파킨슨입니다. 뇌졸중, 마비되고 언어장애, 연하곤란, 의식장애,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있어요. 선망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급성이다면은 선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망과 치매를 구별하는 것은 급격하게 발생한다, 급성 질환이다 하면은 선망이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겠죠. 정신 못 차립니다. 의식의 변화가 있고 수면도 굉장히 불규칙적이고요. 이 정도. 24번 평소에 말을 잘하던 대상자가 말이 어눌해지며 딱 감 오죠, 여러분. 한쪽 팔과 다리를 가누지 못해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1번 치매, 2번 우울증, 3번 선망, 4번 파킨슨, 5번 뇌졸중. 정답은 5번 뇌졸중이겠죠? 뇌졸중 진짜 증상이요, 말이 어눌해집니다. 한겨울에 너무 이제 추운데 새벽 운동을 간다거나 담배 핀다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혈관이 확 수축을 하면서 뇌졸중 전조가 와요. 일단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몸이 약간 뭔가 마비되는 느낌이 와요. 이럴 때 빨리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실을 가서 혈전을 용해하는 약을 주사를 맞던지 하잖아요. 그래야지 후유증이 적습니다. 뇌졸중 좌측 뇌가 손상한다면 그 우측 마비라든지 언어 장애가 온다. 일단 말을 잘 못하고 뭔가 몸이 약간 이게 굳어지는 느낌이다 하면은 여러분 뇌졸중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119에 이거 뇌졸중 증상인 것 같은데요 하잖아요. 응급실 가서도 가장 먼저 봐줍니다. 왜?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늦게 갔어도 제일 먼저 봐주는 게 뇌졸중이에요, 여러분. 25번 얼굴에 표정이 없고 자세가 구부정하며 답 나왔죠? 안정시에 떨림이 있고 점차 근육이 굳어지는 증상은 정답은 4번 파킨슨이죠. 안정시에 떨림이라는 건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는 거예요. 목적성 있게 움직이면 오히려 안 떨리는데 가만히 있을 때, 안정하고 있을 때 떨린다면 너무 더 슬프지 않나요? 일단 무표정해. 파킨슨은 무표정합니다. 26번 수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수면 관리 방법은 1번 규칙적인 운동과 일정한 시간에 취침한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2번 낮잠은 충분히 자게 한다. 3번 취침 전에 집중하는 일을 시킨다. 4번 저녁 식사를 포만감 있게 많이 제공한다. 5번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 여러분 빨리빨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뭘까요? 정답 1번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면은요, 일정한 시간에 깨게 돼 있습니다. 낮잠을 충분히 자면 밤에 안 자잖아요. 낮잠을 가급적 삼가합니다. 낮에 졸고 있으면 계속 말 시킵니다. 산책시킵니다. 낮에 자면 밤에 잠 정말 안 자거든요. 취침 전에 집중하는 일을 시키면
더 안 자요. 그래서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솔직히 자기 전에 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더 잠 안 온다는 거예요. 숙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포만감 있게 많이 제공하면 소화시키느냐고 몸이 힘들어서 잠이 더 안 옵니다. 과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이 말이 숙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 마시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커피 많이 마셔도 잠 못 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숙면을 못한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카페인 음료를 줄이는 게 좋겠죠. 특히 저녁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면 장애도 항상 문제에 나오잖아요. 규칙적으로 자는 게 최고예요. 아유, 내가 잠이 안 와. 낮에 일 시켜보세요. 피곤해서 저녁에 잘만 잡니다. 그러면 아침에 또 잘 일어나요. 낮잠, 진짜 많이 자면요. 밤에 정말 잠이 안 와요. 네, 이 정도. 27번. 그래서 대상자가 만약에 밤에 잠 못 잔다 맨날 이런 소리 하면 낮에 일을 시켜야 돼요. 뭐 나가서 산책을 시키던지 밭일을 시키던지 청소를 같이 도와달라 하던지 정말 낮에를 빡세게 시간을 보내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27번 예방접종에 주기는 이 문제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파상풍 5년, 인플루엔자 1년, 대상포진 10년, 폐렴구균 10년, 디프테리아 3년. 뭘까요? 정답은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1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65세 이상 많으시잖아요. 인플루엔자 1년에 한 번 무료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하는 뭐 한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3, 4만 원. 그 종류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른데 인플루엔자가 독감입니다. 독감이 인플루엔자고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1년마다 맞잖아요. 10, 11, 12월에 맞습니다. 겨울 전에 맞아야 겨울에 감기가 안 걸리겠죠. 파상풍.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길냥이 밥 주다가 찢겨가지고 파상풍 주사를 맞았는데 파상풍이 이론적으로는 10년을 갑니다. 10년. 제가 이제 올해 2021년도에 맞았으니까 2031년도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근데 병원에서는 한 7년 정도는 약효가 간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 기억하세요.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아가 10년마다입니다. 우리 10년마다 파디아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맞는 거고요. 또 65세 이상이면 그냥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에요. 폐렴, 대상포진은 그냥 평생 한 번만 맞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맞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요양원에 이제 입소를 해야 돼요. 대상자가 맞아야 될 예방 접종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플루엔자 맞아야겠죠. 매년 맞는 거니까 대상포진 한번 맞아야겠죠. 폐렴구균도 한번 맞아야겠죠. 그리고 뭐 파상풍, 디프테리아 맞으면 좋겠죠. 저는 파상풍을 맞았기 때문에 한 10년은 끄떡 없습니다. 이제 매년 독감, 인플루엔자만 맞으면 되겠어요. 28번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경관영양 뭐예요? 코로 먹는 거잖아요. 1번 비위관을 고정시키고 비위관 주변에 윤활제를 바른다. 2번 영양액은 빠르게 주입한다. 3번 무의식적으로 비위관을 빼려 할 때는 손을 묶어둔다. 4번 영양 주머니는 깨끗이 소독하여 말린 후 사용한다. 5번 비위관이 새는 경우 즉시 교체한다. 정답은 경관영양. 항상 36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실기 문제 첫 번째가 항상 경관영양이에요. 정답 1번입니다. 비위관을 고정시키고 비위관 주변에 윤활제를 바른다. 비위, 코빗자예요. 콧구멍에다가 관을 넣잖아요. 그걸 위로 집어넣는 거예요. 입으로 못 먹는 대상자들, 의식 거의 없는 누워있는 그런 와상 환자들, 1급 환자들 비위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코에다가 그 호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뻑뻑하잖아요. 윤활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2번 영양액은 빠르게 주입합니까?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합니다. 1분에 50ml 이상은 주입하지 않아요. 1시간 아니고 1분이에요. 3번 무의식적으로 비위관을 빼려고 한다 하면은 손을 묶어둡니까? 비위관이 잘 빠지지 않게 반창고를 잘 고정해 줍니다. 손을 묶어둔다 이런 억제는 하지 않습니다. 4번 영양 주머니는 깨끗이 소독해서 말린 후 사용한다. 소독하면 좋겠죠. 그런데 영양 주머니는 우리로 따지면 밥그릇이에요. 우리가 밥그릇을 매일 그냥 끓는 물에 펄펄 소독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소독까지는 아니에요. 5번 비위관이 새는 경우 즉시 교체한다. 우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토하거나 청색증, 얼굴이 푸르딩딩 산소가 부족한 것 같으면 일단 잠그고 나서 보고하는 거예요. 경관영양 주입 시 어떻게 돕냐 제가 정리해놨어요. 일단 비위관을 고정시키고 비위관 주변에 윤활제를 바른다.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우리 너무 찬물 먹으면 위 아프죠? 영양객의 온도도 한 36.5도씨 따뜻한 게 좋다.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다. 소독까지는 아니다. 비간이 빠지지 않게 반창고로 잘 고정한다. 반창고 붙이는 것까지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간 일단 잠그고 보고한다. 우리가 이제 수혈 받을 때도요, 이건 뭐 간호조무사 영역이긴 한데요. 갑자기 뭔가 부작용이 있어 잠그고 보고하는 거예요. 일단 잠그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안양고와 안약은 문제는 뺐고요. 요점 정리 한번 봐드릴게요. 이것도 문제 항상 나오잖아요. 둘 다 하안검에 넣습니다. 아래쪽 눈에 넣어요. 연고는 쫀득쫀득 끈적끈적하잖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1cm 이렇게 길게 빼고요. 안약은 이게 높이 눈 위에서 뚝 떨어뜨려 주는데 어떤 것은 눌러주고 어떤 것은 움직여주느냐. 안양고 끈적끈적하니까 눈 알을 좀 이렇게 왼쪽으로 좀 위로 아래로 움직여주고요. 안약은 딱 넣고 눌러주는 거예요. 안연고 움직여. 세 글자 세 글자. 안약 눌러. 두 글자 두 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9번 대상자가 배설이 어려울 때 요양보호사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도울까요? 배설이 편하도록 해주면 되겠죠. 1번 누워서 편히 배설을 한다. 2번 골반 근육 운동을 시킨다. 3번 미온수를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자극을 준다. 4번 회음물을 찬물 수건으로 닦아준다. 5번 관략근 주변에 근육의 힘을 빼게 한다. 정답은 3번 미온수를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자극을 준다입니다. 뭔가 여러분 변비 있으신 분들 좌욕 이렇게 해보세요. 뜨거운 물에 담그는 순간 정말 똥매렵습니다. 그래서 뜨뜻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주던지 그 좌욕기에 담그면 변이 요의를 느껴요. 그래서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따뜻하면은 똥오줌이 매렵습니다. 누워서 편히 배설을 한다. 여러분 누워서 오줌 똥 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앉아서 싸요. 앉아야지 잘 빠집니다. 맞죠? 골반 근육 운동을 시킵니까? 회음부를 찬물 수건으로 닦아주면 더 이게 경직되겠죠. 관략근의 주변 근육에 힘을 빼게 한다. 힘을 줘야지 나옵니다. 애기든 똥이든 힘 줘야 나와요. 배설 돕기도 중요하니까 정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상자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가 좋다. 화장실 야간에 갈 때 좀 위험하다 넘어질 것 같다 하면은 침대 옆에 이동 변기 놔주죠. 이동 변기랑 침대 높이는 같았어요. 배뇨 곤란이 있다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고 했지 금지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안 먹이는 거는 거의 없어요. 간심신, 갑부 그것도 제한이지 금지는 아니었어요. 실금을 했다면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는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혀야 피부에 또 발진, 습진 안 생기겠죠? 소변 볼 때 치골 상부를 눌러주면 방광이 확실히 비워진다. 치골의 상부가 어디예요? 치골이 생식기 뼈예요. 이 위가 약간 방광 있는 쪽 아닙니까? 배 여기를 확실히 비워주려면 눌러서 쥐어짜래요. 요실금은 초기에는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한다. 배뇨 훈련을 2시간마다 합니다. 차후 낮에는 2시간마다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한다. 변비라면 물이나 섬유질을 충분히 먹인다. 물은 1500에서 2000cc 2000cc 2리터씩 먹인다. 저도 사실 2리터 못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배설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30번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사용할 때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유치 도뇨관 소변줄을 꼽는 거예요. 오줌 구멍에. 요로 감염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1번 연결관 주변을 자주 닦는다. 2번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 3번 체위 변경을 자주 해준다. 4번 도뇨관이 빠지지 않게 이동을 제한한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반강보다 낮게 유지한다. 정답은 유치 도뇨관 하면은 중요한 거 5번 소변 주머니를 반강보다 낮게 유지한다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갔어요. 유치 도뇨관을 통해서 소변 주머니로 소변이 쌓이는데 우리가 무슨 수혈 받듯이 몸 위에다가 오줌 주머니를 놓겠습니까? 그럼 내 몸으로 다시 흡수되겠죠. 중력에 의해서. 안 되죠. 이미 오줌은 내 몸에서 나간 불순물들이에요. 이게 다시 내 몸에 역류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몸보다 항상 아래로 놔야 되는 것은 소변 주머니이다.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으면 소변이 안 빠지겠죠. 배가 팽만했어, 불편해, 아파. 그러면은 소변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관이 꺾여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소변 주머니로 배출되지 못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대상자들이 뭐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맨날 누워있고 뭐 말도 못하고 정말 그런 상태에서 잘 살펴줘야겠죠. 이게 정말 꺾여가지고 소변이 안 나가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인 거예요. 주머니를 비우고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을 빼고 버리잖아요. 그럼 배출구는 알콜솜으로 닫고 닫습니다. 알콜솜으로 하면 웬만한 세균은 다 그냥 죽어요.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분 섭취를 권장하지 금지는 하지 않아요. 31번 의치관리법은 1. 찬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2번 잘 때도 의치를 끼우고 잔다. 3번 아랫니부터 끼우고 윗니부터 뺀다. 4번 건조한 상태에서 끼운다. 5번 아랫니는 엄지와 검지로 눌러 끼운다. 정답은 1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입니다. 잘 때도 의치를 끼고 자면은 잇몸 압박이 해소가 안 되겠죠? 자기 전에 의치를 뺍니다.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고 화장도 지우고 렌즈도 빼고 자죠. 윗니부터 끼우고 윗니부터 뺍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촉촉하게 끼워요. 윗니는 엄지와 검지로 여러분 손가락을 놀지 마시고 엄지 검지 두 개로 이렇게 끼우는 거 내가 나한테 끼우는 거 아니고요. 상대한테 끼우는 걸로 해보세요. 엄지와 검지로 끼워주고 아랫니는 검지로만 눌러서 끼웁니다. 사실 뭐 엄지 검지 좀 쓰면 안 되나요? 근데 위에는 두 개로 쓰고 아래는 그냥 하나로 눌러버려라 이겁니다. 32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 감길 때 돕는 법은 머리 감기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1번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2번 수건을 방수포 위에 놓고 어깨 아래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3번 머리카락을 빗질한 후 말린다. 4번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다. 5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어깨까지 접어내린다. 정답은 1번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입니다. 침대에서 머리를 감겨요. 뜨끈뜨끈한 게 닿으면은 우리 몸은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매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소변을 보게 한다 이거고요. 2번 왜 틀렸을까요? 어깨 아래부터 가슴 위까지 감쌉니다. 머리 감기는 거잖아요. 요 가슴 위까지만 감싸고 머리카락은 드라이로 말리고 빗질해야 돼요. 젖은 상태에서는 빗질하지 않습니다.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요건 막고요.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게 아니라 눈만 수건으로 덮습니다. 사실 우리 미용실 가서 머리 감길 때 뭐 얼굴 다 가리진 않잖아요. 눈만 수건으로 딱 가려주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목욕 담요를 덮고 추우니까요. 이불은 어디까지 접어내릴까요? 허리까지 접어내립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변형하는지 그 포인트만 아시면 사실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33번 여성 회음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닦는 순서는 요거 보지 않을게요. 답은 항문이 맨 마지막이겠죠? 그럼 2번, 3번 중에 뭘까요? 요도, 질, 항문. 정답 3번이죠. 요도 밑에 질 있고 질 밑에 항문이 있습니다. 왜 회음부를 이 순서로 닦을까요? 항문에 똥이 나오잖아요. 대장균이 나옵니다. 대장균이 맨 마지막 쪽으로 닦아줘야지. 항문에서 질, 요도 쪽으로 닦으면 대장균이 질에도 들어가고 요도에도 들어가요. 감염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도, 질, 항문 앞에서 뒤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또 이 회음부 쪽 얼마나 감염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해요. 이쪽 회음부, 뭐 요도 이쪽 감염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고시에 항상 나오는 이유는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라. 근데 이제 대상자들 자체가 본인이 닦기도 하는데 정말 잘 못 닦아요. 뒤에서 앞으로 많이 닦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염이 많이 되겠죠. 34번 침상 목욕 시 얼굴 닦는 순서는 보지 않고 정답 맞춰볼까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거잖아요. 눈, 코, 입이 아니라 눈, 코, 그 다음에 볼, 입.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눈 닦아보시고요. 코, 그 다음에 볼로 손이 갑니다. 입, 이마, 귀, 목.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본인이 따라하신 분은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없다. 항상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도 해보고 머리로 또 시뮬레이션도 해보면서 머리에 집어 넣으셔야 국가고시 시험 당일까지 그 기억을 안고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았어도 그때 가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한 반복하는 것이 국가고시의
고득점 나오는 비결이다. 3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는 뭘까요? 이것도 보기 읽지 않을게요. 입히는 순서 임마건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정답은 1번. 왜 임마건 정답 1번일까요?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에 가잖아요. 왼쪽 편마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 팔 먼저 입히고 머리 집어넣고 건강한 쪽 오른쪽 팔 입힌다. 이게 답이겠죠? 그럼 만약에 벗길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탈건, 벗건, 탈이시 건강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왼쪽 편마비였어.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겠죠? 그럼 오른쪽 머리 왼쪽 이렇게 되겠죠? 임마건, 탈건 또는 벗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휠체어에 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옮기는 문제, 체위 변경 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또 몇 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편히 그냥 보세요. 1번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서 들어 올린다. 그럴듯하죠? 2번 발을 모으고 뭔가 이상해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번 대상자와 일정거리를 두고 들어 올린다. 4번 허리를 굽혔다 피면서 들어 올린다. 5번 요양보호사의 팔을 펴고 몸 가까이에서 잡는다. 정답은 1번.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하고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서 들어 올리는 게 좋다는 거죠. 문제에서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요양보호사인데 대상자 움직이면서 나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발을 모으면 안 되죠. 벌려야겠죠. 지지면을 넓혀서 들어 올려야 힘이 덜 들어간다. 3번 대상자와 일정 거리를 두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잡는 것이 힘이 덜 들어갑니다. 4번 허리를 굽혔다 피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편 상태죠. 미스코리아 자세예요. 미스코리아 자세. 안녕하세요 하면서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꼿꼿이 핍니다. 중심을 낮게 할수록 힘이 덜 들어가요. 요양보호사의 팔을 펴고 몸 가까이서 잡습니까? 팔도 굽혀요. 이 정도 정리된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1번 두 사람이 허리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올린다. 2번 한 사람이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고 한 사람은 위에서 잡아당긴다. 3번 시트를 위에서 끌어당겨 올린다. 4번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부를 지지해서 동시에 올린다. 5번 한 사람이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고 한 사람은 위에서 잡아당긴다. 정답은 일단 잡아당긴다는 다 틀립니다. 잡아당기면은 피부가 욕창 생길 수 있잖아요. 상처 나서. 그래서 잡아당긴다는 것은 일단 다 틀리고요. 1번 두 사람이 허리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올린다? 허리랑 대퇴부만 잡고 못 올리죠. 머리 쪽을 받쳐야 될 거 아니에요. 2번 한 사람이 겨드랑이에 팔을 끼고 이건 잡아당기니까 땡. 3번 끌어당겨 올린다 땡. 4번 두 사람이 침대 안쪽에서 어깨와 대퇴부를 지지해서 동시에 들어 올린다. 요거 맞습니다. 어깨, 대퇴부 지지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고 뭐 잡아당긴다. 이건 다 틀려요. 38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눕히고자 할 때 이동시키는 순서는 한쪽이 마비야. 옆으로 눕히려고 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서를 맞추는 건데요. 보기 읽지 않을게요. 일단 뭐가 맨 첫 번째일까요? 그 대상자 움직이려고 하는 쪽에 서야겠죠. 요양보호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자 팔 꺾이지 않게 무릎을 세우고 팔을 양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맞죠? 그리고 반대쪽 어깨랑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줘서 편안하게 해주겠죠? 요 순서로 맞는 답은 3번 다라가나 요 순서입니다. 일단 서서 대상자의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게 하고 돌려 눕히고 자세를 편안하게 해준다. 요 뒤에 이 뒷문장만 봐도 돼요. 여러분 문제를 전체를 다 읽어서 헷갈리면 포인트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서 숫자를 쓰면서 답을 맞춰보시는 게 좋습니다. 39번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호흡곤란 시 도움주의인 체위는 호흡곤란 시 도움주의는 체위 하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정답은 반자위. 머리를 올려준다. 자위, 반자위가 답이 되겠죠. 호흡이 곤란하면 머리를 올려줘야 돼요. 반자위는 요 그림처럼 누운 자세에서 한 45도 정도 침상머리가 올라갑니다. 복이 엎드려 있는 게 복이에요. 슬흉이 여기 슬흉이 자세 보이시죠? 월경통 우리 생리통 있을 때 요 자세 합니다. 요 정도. 40번 휠체어 접는 순서 너무 쉽죠? 우리 뭐 외웠었죠? 이것도 뭐 보기 볼 것도 없어요. 잠발 18 이거는 시험지에 잠발 18 쓰면은 잠
라죠. 발, 다죠. 시, 나, 팔, 가. 아, 라다나가가 답이다.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잠금 장치를 잠근다. 무조건 휠체어하면 첫 번째가 잠금 장치입니다. 발 받침대 올리고, 시트를 들어 올리고, 팔걸이를 잡아접는다. 그러면 피는 순서는요. 잠팔시입니다. 잠팔시. 잠금 장치는 가장 먼저고요. 팔걸이 접고 시트 들어 올립니다. 펼 때는 발 받침대 올릴 필요 없기 때문에 잠팔시가 되겠고요. 접을 때만 잠발 18. 이게 접을 땐지 펼 땐지 잠발 18이 뭔지 또 헷갈리시겠죠?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그냥 접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야, 잠바는 18 이랬죠. 그래서 잠발 18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접는 순서는 잠발 18.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41번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울퉁불퉁 하면 사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1번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간다. 2번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3번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지그재그로 간다. 4번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5번 브레이크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정답은 4번이죠. 울퉁불퉁 하고 문턱이다 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사로 비탈, 가팔은 그러면 지그재그죠. 엘리베이터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옵니다. 울퉁불퉁 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4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침대에서 휠체어를 놓는 위치와 각도가 뭐냐? 뭘까요? 건강한 쪽에 놓고 각도는 30에서 45도입니다.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겠죠. 그러면 오른쪽 30에서 45도.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방바닥에 있다가 휠체어를 타야 돼요. 어떻게 옮길까요? 이거 지금 사진 보세요. 일단 어디를 붙잡아 주나요?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일단 잠궈 줍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해요. 그리고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서 휠체어에 앉게 하고 대상자 뒤에서 한 손으로는 허리 잡고 다른 한 손은 어깨 지지하지 다리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앉아있는데 다리 지지 못해요. 허리 하나 어깨 하나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잠금 장치를 잠근다. 첫 번째 다죠. 또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나예요.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게 한다. 3번 가고요. 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휠체어에 앉게 한다. 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라 답 4번이죠. 모르겠으면 그냥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잠금 장치 잠그고 맨 마지막에 휠체어에 앉게 하겠지. 그러면은 맨 앞이 다고 그 다음에 라야. 이렇게만 해도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보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다 알아야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에요. 44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좌석에 앉히는 순서는 보기 안 봐도 딱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휠체어 자동차에 태울 때 뭐가 중요했어요? 보기 봅시다. 1. 상체와 엉덩이에서 다리 두 쪽 같이. 2번 마비된 양쪽 다리 올리고 엉덩이와 상체. 3번 엉덩이와 상체 올리고 한쪽 다리 먼저. 4번 건강한 다리 엉덩이 불편한 다리. 5번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엉덩이. 보기 보면 더 헷갈리죠? 문제를 딱 보면은 답을 생각하셔야 돼요. 휠체어에 있다가 자동차에 태울 때 일단 엉덩이 먼저 앉히고 한 다리 이렇게 갔었지 하고 보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엉덩이와 상체 올라가고 한쪽 다리 먼저 그 다음 다리가 올라간다 이 말이죠. 엉덩이 먼저 자동차 시트에 앉히고 나서 다리는 한쪽씩 올려놓는 게 자동차에 태울 때 방법입니다. 45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보행 순서는 이것도 보기를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뭘까요?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는 세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했어. 그러면 오른쪽 다리랑 보행기가 가고 건강한 다리가 가면 되니까 정답은 4번이게 되겠죠.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 불편한 다리가 가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 건강한 다리로 간다. 그래서 세트 건강한 다리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세트는 뭐야?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가 세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보행벨트 뒤에서 보조합니다.
46번 우측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평지 걸을 때 보행 순서는 평지나 비탈을 내려갈 때 같고요. 올라갈 때가 다릅니다. 뭘까요? 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이 그냥 이 빈 시험지 쓰시는 거예요. 아, 우측 편마비야. 그럼 우측이 불편한 쪽이겠지? 평지랑 내려갈 때 보행 순서가 뭘까?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를 먼저 짚습니다. 근데 평지나 내려갈 때는 아픈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에요. 올라갈 때는요, 올지검마 우리 외웠었잖아요. 올라갈 때 지팡이는 건강한 다리 먼저, 그리고 마비된 다리. 마비된 다리와 같은 말은 아픈 다리겠죠? 아, 그러면 둘 다 외우기 어려우면 하나만 외우세요. 지팡이 올라갈 때는 올지건마, 지팡이,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였어. 그러면 평지나 내려갈 때는 반대니까 지팡이는 가장 먼저 지팡이니까 찍고, 그 다음에 아픈 쪽, 건강한 쪽이겠지. 아픈 쪽이 어디야? 우측 편마비니까 우측이겠지. 그 다음에 왼쪽이겠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로 계단 올라가기 그림 보세요. 지팡이랑 올라가는 발이 항상 같은 쪽이에요. 왜? 우측 편마비야. 그러면 지팡이 어느 손으로 짚습니까? 건강한 손 왼손으로 짚어요. 그러면 건강한 손 올라갈 때는요,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지팡이랑 같이. 아,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지팡이랑 건강한 다리가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구나 기억하시고요. 지팡이 짚는 위치도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만약에 왼쪽 편마비야. 지팡이 어느 쪽에 잡을까요? 편마비 쪽으로 지팡이는커녕 연필도 못 잡습니다. 그러면 왼쪽이 편마비면 지팡이 오른손으로 짚겠죠? 이 새끼발가락에서 앞에 15cm 거기가 지팡이를 짚는 위치입니다. 올지건마 지팡이 짚는 위치 기억하시고요. 올라갈 때는 건마 건강한 쪽 먼저 그 다음에 마비 쪽으로 짚는다. 이거는 요양보호사든 간호조무사든 맨날 나오는 문제 아니겠어요. 47번 화재 발생으로 연기가 가득 찰 때 어떻게 대처하냐. 불났어요. 나도 살아야 되고 대상자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설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일할 수 있잖아요. 일단 제가 여기서 이 보기 전에 이 소화기 사용법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게 35회 국가고시에 나왔는데 제가 틀린 문제입니다. 보세요. 안전핀을 뽑는다. 이게 첫 번째겠죠. 분말을 고루 쏜다. 이게 맨 마지막일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잡이를 움켜쥐고 노즐을 향한다. 이게 지금 저는 순서를 모르겠더라고요. 안전핀 뽑고 나서 노즐을 불 쪽으로 먼저 향합니다. 그리고서는 손잡이를 움켜쥐고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봅시다. 여기서는 연기가 가득 찼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1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뭐 무리가 없어요. 2번 화재가 발생한 쪽 문을 연다. 3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4번 대피한 경우에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린다. 5번 야간 화재 시 양쪽 손으로 벽을 짚고 발을 옮겨 밖으로 나간다. 정답이 뭘까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가장 확실한 거 1번이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쪽 문을 연다? 발생한 쪽은 이미 그 밖에가 화재가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면은 안 되겠죠. 화재가 발생한 쪽 문을 닫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요. 엘리베이터는 전기 끊기면 뚝 떨어져 죽어요. 계단으로 갑니다. 대피했어.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릴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립니다. 야간 화재 시 한쪽 손으로 벽을 짚어야 돼요. 양쪽을 다 짚으면 내가 지금 출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건지 몰라요. 한 손만 짚고서는 가야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이게 중요하고요. 기어서 이동할 때 배는 바닥에 안 닿게 합니다. 한쪽 손만 벽을 짚는다. 중요하고 젖은 수건 코와입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라. 이게 중요하겠죠? 화재 나오는 문제는 국가고시마다 다 중요합니다. 48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적절한 식단은 35회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가 고혈압, 당뇨 환자 정말 많아요. 고혈압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도 거의 다 고혈압이 있고 뇌졸중 환자도 사실 진짜 고혈압은 10중 8구 다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식단, 요양보호사 가서 식단 해주는데 고혈압 대상자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고혈압 일단 뭐가 중요합니까? 저염 저지방식이 중요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어떤 반찬이냐? 짜지 않은 반찬이면 되겠죠. 봅시다. 1번 제육볶음 육개장, 2번 장아찌 계란 노른자, 3번 부대찌개 고구마 튀김, 4번 보리밥 야채찜, 5번 곱창전골 새우볶음. 뭐 사실 고혈압 환자 아니더라도 짜고 기름진 거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정답 4번이에요. 보리밥 야채찜이 정답이었는데 35회에는 뭐 이렇게 짠 거, 장아찌류 그리고 짠 국들이 나왔는데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이게 이제 정답이었어요. 삼치를 구웠다. 이거는 되게 담백한 식단이기 때문에 좋다. 카레가루를 입혔다는 게 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카레가루도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었다. 그래서 그냥 그 반찬들 중에서 소금기가 적고 저지방이면서 담백한 그런 식단을 고르시면 답이 되겠다는 거예요. 뭐 계란 노른자, 콜레스테롤 많으니까 좀 피하는 거 좋다. 젓갈류, 장아찌류, 뭐 짠 국류는 염분이 많다. 그래서 좀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대상자의 침구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트는 옅은 색 면 제품이 좋다. 2번 요는 푹신하고 보드라운 재질. 3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고 촉감이 좋은 것. 4번 와상 대상자는 일주일에 한 번 청결한 시트로 바꾼다. 5번 양모, 오리털입을 눅눅한 침구는 햇볕에 말린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시트는 옅은 색의 면 제품이 좋아요. 때가 타도 오염을 빨리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는 푹신하고 부드러운 재질, 왠지 그렇다죠? 아니에요. 요는 매트리스 바닥에 까는 거예요. 단단하고 탄력성 좋고 지지력이 뛰어난 것이 좋다. 덮는 거나 폭신한 게 좋다. 기억하세요. 3번 베개는요. 베개 커버는 그 땀을 흡수하면 좋겠죠. 하지만 베개 자체가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베개 보는 보습성이 좋은 거. 베개 커버는 뭐 습기 잘 흡수하면 좋겠죠. 베개 자체가 그렇게 습기 다 흡수하고 하면은 너무 눅눅하기도 하고 냄새날 거 아니에요. 4번 와상 대상자는 일주일에 한 번 청결한 시트로 바꾼다. 맨날 누워있는 사람은 3일이나 5일에 한 번 청결한 시트로 바꿉니다. 일주일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2번은 갈아줘야 된다. 기억하세요. 5번 양모 오리털입을 눅눅한 침구. 햇볕에 말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늘에 말립니다. 왜? 양모 오리털입을 동물성이잖아요. 쪼그라들어요. 변형돼요. 그래서 그늘에 말립니다. 50번 대상자의 의류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나 체액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2번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섞어 칫솔로 살살 문지른 후에 세탁한다. 3번 땀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넣어서 2~3시간 담가둔 후에 헹군다. 4번 립스틱은 알코올로 얼룩 부분을 문질러 헹군다. 5번 변이 묻은 것은 부분 세탁한다. 다 그럴듯하죠? 정답은 2번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섞어서 칫솔로 살살 문지른 후에 세탁한다 입니다. 커식주 기억하세요. 커식주. 1번 혈액이나 체액은 일단 찬물에 담궈야 됩니다. 여러분 피 묻은 손수건 또는 피 묻은 팬티 찬물에 먼저 담궈서 비비면 금방 빠져요. 그리고 나서 따뜻한 물로 비누칠해서 닦는 것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따뜻한 물에 담그면 피가 단백질이라서 응고되기도 하고 비린내 나요. 3번 땀은 뭘로 헹굽니까? 땀과주 외우셔야 돼요. 커식주, 땀과주. 땀은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예요. 립스틱, 알코올 아니고 클렌징 폼. 화장은 클렌징 폼으로 지웁니다. 변이 묻은 것은 부분 세탁한다. 맞는 말 같은데 별도로 세탁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별도 세탁한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찬물이 먼저다. 커식주, 커피 먹다가 쏟았어. 식초와 주방세제를 섞어야 돼요. 제가 진짜 커피 많이 먹거든요. 그럼 커피 먹다 옷에 쏟았어. 식초랑 퐁퐁 1대1로 섞어서 살살 문지르면 되겠죠? 땀나. 겨드랑이 막 지금 실크 블라우스에 얼룩졌어. 땀 과주, 과탄산소다랑 퐁퐁, 주방세제를 섞어가지고, 씻어야겠죠? 파운데이션은 이런 것까지 진짜 다 어떻게 외웁니까?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 스캔을 화장솜에 적신다. 변이 묻은 것은 별도 세탁한다. 속옷은 충분히 헹궈서 햇볕에 건조한다. 속옷은 햇볕에 말립니다. 다 외우면 너무 힘드니까요. 커식주, 땀, 과, 주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국가고시 때까지 같이 한번 존버하자고요. 51번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행동은
1번 대상자의 진료 시간을 활용하여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이러면 좋겠죠. 2번 약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보고한다. 3번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습득하고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번 보호자의 차를 운전하여 이용한다. 5번 대상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물 정보도 알아야 되고 돈도 준비해야 됩니다. 1번 왜 틀렸을까요? 사적 업무 처리 같이 하면 안 돼요. 대상자가 한의원 갔다고 나도 같이 한의원 가면 사실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내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 약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보고합니까? 나중에 보고하지 않아요. 미리 확인을 하고 보고한 다음에 일을 벌입니다. 보호자의 차를 운전해서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운전하지 않습니다. 얻어 탈 수는 있겠죠. 하여간 내가 책임질 일을 하면 안 된다. 대상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같이 사적인 업무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52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방법은 1번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아둔다. 2번 현관에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게 의자를 놓아둔다. 3번 거실 바닥에 자주 왁스칠을 한다. 4번 거실에 그림이나 장식품을 늘어놓는다. 5번 벽에 사진과 그림을 많이 걸어둔다. 대상자의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줍니다. 거기서 다치면 안 되겠죠. 안전하게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려면 바닥에 자잘구리한 거 놓지 않아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거실 바닥에 자주 왁스 칠려면 넘어지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거실에 그림, 장식품 이런 거 늘어놓지 않아요. 깨끗한 게 좋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걸어둔다, 늘어놓는다 다 아니에요. 2번, 현관에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게 의자를 놓아둔다. 그렇죠. 보통 본인들이 늙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서서 신발 신고, 서서 바지 입고 하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많이 부러져요. 그래서 의자를 항상 놓아두거나 앉아서 옷을 입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관에 의자를 놓아두고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일단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햇빛이 가장 좋아요. 밝고 습도가 낮으며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다. 직사광선은 안 좋습니다. 눈에 닿지 않게 커튼이나 발, 블라인드를 사용한다. 백내장이나 이렇게 각막에 장애가 오는 것이 햇빛을 직접 쐬었을 때입니다. 야간에는 조명을 켜둡니다. 특히 화장실, 계단, 복도 이런 곳. 배설물을 치울 때는 직접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하죠. 배설물이 확인되기 쉽게.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게 천장에 조명 설치하고 계단 아래 내려갈 때는 그림자 안 생기게 발밑에 조명을 설치한다. 어쩔 땐 천장이냐 어떨 땐 발밑이냐. 높이 볼 때는 천장이겠지. 밑에 넘어지지 않게 그림자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발밑이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고시 답은 항상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지 이거 아니면 저건 틀렸어 이거 아니에요. 53번 제가에서 화장실 청소법은 1번 물때 낀 양변기는 소리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는다. 양변기 식초에 닦았던 것 같죠? 2번 바닥에 미생물 제거를 위해서 3일에 한 번 정도 소독제와 솔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3번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낮 동안에는 문을 닫는다. 4번 배수구 뚜껑은 마른 걸레로 닦는다. 5번 청소 후에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양변기에 부어준다.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1번 정답입니다. 물때 낀 양변기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는다. 제가 이 식초로 닦으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냄새가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솔직히 양변기 닦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식초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가능은 하다. 2번 미생물 제거를 위해서 소독제와 솔을 이용해서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닦기도 힘들어요. 3번 습기가 많은 장소이니까 창문 열어야 되겠죠. 창문을 열어야 충분히 환기가 됩니다. 저도 저희 목욕탕이 굉장히 큰데 이 베란다를 통하는 야외 창문이 있어요. 굉장히 큰 창문인데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래야 샤워하고 그런 물기들이 다 건조하니까요. 배수구 뚜껑은 마른 걸레로 닦는다. 배수구, 그 하수구 뚜껑은요 솔로 닦습니다. 5번 청소 후에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양변기에 부어주겠어요? 배수구에 부어줍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화장실 청소법 정리해 놓았어요. 양변기 식초로 닦아라.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 창문은 열어라. 배수구는 솔로 닦고 소독제는 배수구에 부어라. 5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은
대상자가 아이고 여기저기가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걸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공감이라는 거는 봅시다. 진통제 좀 드릴까요? 조금 더 참아보세요. 그 연세에 아픈 건 당연한 거죠. 아프시면 병원 가서 진료보고 약 받을까요? 건강하게 사셔야 하는데 많이 아프시니 힘드시죠? 결국은 공감은 뭐예요?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해주고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 그 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프니까 힘드시죠? 이거예요. 정답 5번이죠. 55번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해요.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나 전달법이 뭐예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겁니다. 아, 그쪽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나 전달법이었죠? 옷 입는 것을 거부해요. 제게 불만 있으신가요? 왜 옷을 안 입으시죠?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옷을 입어야 외출을 하죠. 여러분, 나 전달법 뭐가 맞는 걸까요?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이거겠죠? 나 전달법은 거의가 이러이러하셔서 제가 걱정이 돼요. 제가 힘이 들어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안 입어. 옷이 젖었는데 옷 안 갈아입으려고 해. 이러다 감기에 걸리실까봐 걱정돼요. 건강을 해치실까봐 걱정돼요. 밥을 안 먹어. 아, 식사량이 적어서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돼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아, 내가 당신이 걱정된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 없겠죠? 이것이 바로 나 전달법이고요. 대상자에게만 써먹지 않고 누구에게나 써먹어도 좋은 방법이다. 남자친구랑 싸워도 야, 네가 그래서 내가 진짜 열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 네가 그렇게 해서 내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진짜 걱정이 됐잖아 이렇게 말하면 뭐 관계가 좋아지겠죠. 56번 노인성 난청 귀가 안 들려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1번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2번 손짓으로 신호를 주며 이야기를 한다. 3번 입을 작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4번 큰 소리와 눈빛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5번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은 작게 출력은 높게 조절한다. 정답 뭘까요? 난청 안 들려. 그러면 입 모양을 봐야겠죠?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1번 답이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이야기를 하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해야겠죠. 몸짓, 바디랭귀지, 표정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보청기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57번. 여러분 너무 힘들죠? 저도 지금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80번까지 가자!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를 하는 법. 눈이 안 보여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1번 바로 옆에 서서 이야기한다. 2번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지시대명사로 설명한다.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설명한다. 4번 신체 접촉 후에 말을 건네야 한다. 5번 보행 시 대상자가 반보 앞으로 걷고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보조를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서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지시대명사 아니에요. 눈도 안 보이는데 이쪽 저쪽 얘기해봤자 답답합니다. 차라리 지금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 신체를 접촉하면 놀래요. 먼저 말하고 팔 좀 제가 잡을게요. 이러고 잡아야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대상자가 더 뒤에서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58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자극 나왔어요 하면 사실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다 기억 못해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극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이거는 사실 헷갈립니다. 뭘까요? 주의력 결핍 장애자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자. 내가 잘 집중을 못해. 애기들로 따지면 뭐 ADHD야. 주의력이 결핍돼 있어. 정신이 없어. 근데 주변에 막 갑자기 119 지나가고 경찰차 지나가고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거 집중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력이 딸려. 이해력 장애 대상자에게는 그림이 좋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해력이 안 돼. 내가 아무리 무슨 망고스틴, 뭐 그런 열대과일,
막 얘기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짧게 천천히 얘기하면서 바디 랭귀지 쓰면서 그림 보여주는 게 이해력이 더 빠르다. 59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은 진압력 장애 1번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2번 다양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번 별명이나 애칭을 함께 사용한다. 4번 모든 물품에 색상표를 붙인다. 5번 새로운 길로 산책하는 연습을 한다. 진압력 하면은 뭘까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켜야 됩니다. 1번이죠. 시장사지 이렇게 뭐 기억할까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켜줘야 돼요. 진압력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자꾸 현실을 인식시켜줍니다. 지금 저녁 7시 50분이에요. 장소, 저는 여기 귀간주 작업실이에요. 달력 보여주면서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자꾸 인식을 시켜줍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이름과 존칭을 사용하고요. 색상표 아니고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제 물건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뭐 냉장고, TV 이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아니고 익숙한 길로 연습을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60번 온종일 TV만 보는 대상자와 가끔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할 때 여가 활동의 유형은 이런 거를 왜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도 나옵니다. 뭘까요? 영화가 어떤 여가 활동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넷플릭스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걸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죠? 사교 오락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뭘 사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락 활동은 맞는 것 같아요. 대상자의 여가 활동의 유형 사교 오락 활동을 외워야 되는데요.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회, 먹는 회 있잖아요. 음악 회, 전시 회의 회자를 기억하세요. 회사오라고 해서 사교 오락 활동이다. 영화, 연극 본다. 아, 영화, 연극, 음악 회, 전시 회는 사교 오락 활동이구나. 이걸 기억하면 웬만한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소일활동, 집에서 소일활동 하는 거요. 엄마가 텃밭을 가꾸십니다.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어요. 식물을 가꾸는 거죠. 아빠는 TV만 보고 신문만 보고 앉아있어요. 애기는 종이 접고 퍼즐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세 식구가 소일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텃밭 가꾸고 식물 가꾸고 아빠는 TV 보고 신문 보고 애기는 종이 접고 퍼즐놀이 한다. 소일활동이에요. 요것만 하면 사실 다른 건 다 답이 나옵니다. 가족 중심 활동, 소풍 가는 거, 가족과의 대화 나들이 또 운동활동, 산책, 체조하는 거 운동하러 가죠. 제가 요즘에 저녁마다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 나가서 체조도 하고요. 길냥이 밥도 줍니다. 이게 바로 운동활동이에요. 나머지 모르겠는 건 다 자기 개발이에요. 제가 책 읽는 거, 뭐 독서교실 가고 그림 그리고 서예교실 가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개발이라는 거.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이것만 사교 오락 활동이다.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사교 오락 활동이다. 아, 영화 보는 거, 연극 보는 거 오락 활동이지. 음악회, 전시회, 문화생활이잖아요. 뭐 뮤지컬 이런 거는 오락 활동이다. 사교 오락 활동이다. 뭐 거기 가서 사람을 사귈 수도 있으니까. 11번 여러분 지금 20문제 남았어요. 요양보호의 기록, 보고의 원칙은 1번 보고는 서비스가 끝나고 한 번에 기록한다. 머리 좋은가 봐요. 2번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한다. 3번 자세하게 기록한다. 4번 정정시에 화이트로 지우고 정정 후에 서명한다. 5번 사실을 정리해서 보기 좋게 기록한다. 정답 뭘까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한다. 요거는 틀린 말이 없죠. 2번입니다. 보고는 서비스 끝나고 한 번에 기록하려고 하면은 잊어먹겠죠. 수시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뭘 기억해서 메모 안 하면 바로 잊어먹잖아요.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요. 화이트로 지우지 않아요. 만약에 뭐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다가 대상자가 넘어지고 사고 났어요. 나중에 그거 법적 소송 갈 수 있거든요. 화이트로 지우면 불리해집니다. 정정시에 밑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 후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정리해서 보기 좋게 기록하면 좋아 보이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왜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기록하는 원칙. 우리 매일매일 가서 매일매일 기록합니다. 서비스의 과정, 결과, 어떤 서비스 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요. 그 날짜 적습니다. 뭐, 몇 월 며칠 오전 몇 시 방에서 300cc 소변을 보았다.
200cc 물 마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하고 분단위로 기록해요.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요. 정정은 빨간 펜으로 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요.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보고는 빨리 공식화된 용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걸로 하고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기억나시죠? 급해. 빨리 전화해서 센터장님한테 말로 막 구두 보고 하는 거 신속하죠? 서면 보고 정확하죠? 자료를 보존할 수 있죠?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전산망 이 두 개의 장점이 있어요. 시간 전략,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62번. 제가 진짜 욕심내서 엄선된 문제만 뽑았고 이론을 정말 웬만한 거 다 넣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 역시도 지금 목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만 확실하게 인지하시면 저는 뭐 합격점은 무조건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끝까지 함께 가자고요. 62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 굉장히 많고요. 식사를 제공할 때 우리가 요령이 필요해요. 1번.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사용한다. 그럴까요? 2번. 졸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게 한다. 3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에 두어 기호에 맞게 준다. 4번. 물은 유리컵에 담아둔다. 5번.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정답 5번입니다. 앞치마보다는 뭐뭐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힘듭니다. 헷갈려요. 그냥 앞치마가 좋아 이렇게 기억하세요. 많이 흘리거든요. 앞치마를 입혀줍니다. 사발이 좋다.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펐을 때도 잘 퍼지잖아요. 이렇게 볼이 깊어야. 졸더라도 정해진 시간 아니에요.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면 밥 안 먹입니다. 영원히 안 먹입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먹여요. 그 시간을 피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소금, 간장 이런 거 놓으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팍팍 퍼먹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두지 않아요. 물에다가 유리컵에 물 주면 다 깨집니다. 플라스틱 컵에 담아줘요. 참 슬프죠. 그래서 앞치마를 쓴다, 사발을 쓴다, 소금 간장 안 준다,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반찬도 안 먹고 밥만 먹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 반찬 나물도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본인 이름도 쓰는 것도 잊어버리고 별걸 다 잊어버립니다. 졸려하고 초조해하고 할 때는 밥 제공하지 않아요. 괜히 소화도 안 되고 막 기도 막히고 또 막 살에 걸리니까요. 씹는 게까지 잊어버린 대상자에게는 갈아서 제공한다. 본인이 씹는 것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갈아서 제공을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풀 세팅을 다 해놓고 앉혀야 돼요. 하나하나 갖고 오고 하다가 또 다치니까요.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식사건 목욕이건 중간중간에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냥 5살짜리 애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63번. 치매 대상자에게 요실금이 나타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줌을 자꾸 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이동변기를 침대 옆에 둔다. 효과가 있을까요? 2번. 낮에는 4시간, 밤에는 6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한다. 3번. 배뇨 후에 치골상부를 눌러서 방광을 확실히 비운다. 4번. 당황하지 않게 추침시 기저귀를 사용한다. 5번. 수분 섭취를 줄여 소변량을 줄인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배뇨 후에 치골 상부를 눌러줘 방광을 확실히 비운다. 치골이 생식기뼈잖아요. 그 위에 방광을 확실하게 눌러 쥐어짜서 비워주는 게 그나마 괜찮다. 방을 그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2시간 간격,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낮 12시에요. 화장실 갔어요. 낮 2시에요. 화장실 또 한 번 가게 하고, 낮 4시에 한 번 가게 하고, 6시에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2시간 간격으로 하고요. 저녁에는 4시간 간격입니다. 근데 뭐, 요양보호사가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니까, 가족들에게라도 말해야 되겠죠. 3번,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배뇨 훈련을 시도한다. 가능하면 기저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저귀에 의존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잔존 능력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아져요. 기저귀는 항상 최후의 보루로 씁니다. 5번, 수분 섭취량은 적절히 조절하고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겠죠. 오줌 지렸어 해도 비난하거나 화내지는 않습니다. 치골상부 눌러서 방광을 쭉쭉 확실하게 비워줍니다.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하다면 이동식 변기를 사용을 하는데 뭐 굳이 막 이동식 변기를 옆에 대주는 게 요실금의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5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이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옆에 정리를 했어요. 잘 때는 침대 밑에 이불을 또 깔아줍니다. 그래야 떨어졌어도 안 다치죠. 출입구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출입구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뭐 계단, 난간 이런 데도요.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이면 과일인 줄 알고 먹습니다. 절대 안 되고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뭐 세제, 뭐 이런 것들, 락스 이런 것들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64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고픈데 왜 밥을 안 줘? 이랬어요.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1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번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3번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4번 지금은 식사 시간 아니에요. 5번 식사를 다시 제공합니까? 정답은 1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식사하셨어요 하면서 빈 식기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 지금 밥 먹었으니까 달력에 표시할게요. 표시하고, 안 먹었다고 하면 아까 밥 먹고 표시했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 먹었잖아요. 이거 빈 그릇 보세요. 이렇게 종용하지 않습니다. 65번 야간에 집안에서 치매 대상자가 초조감을 느끼며 배회 증상을 보일 때 돕는 방법은, 야간에 배회 증상 보이는 거 석양 증후군이었죠. 1번 대소변 욕구부터 우선 확인한다. 2번 커튼을 걷고 조명을 끈다. 3번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번 배회 동선을 차단한다. 5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대소변 욕구부터 우선 확인한다. 뭔 동문서답이야. 5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정답이에요. 일단 배회를 하면 뭔가 똥도 매리고 오줌도 말인데 화장실을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실래요? 소변 볼까요? 대변 볼까요? 이렇게 대소변 욕구부터 확인하는 게 맞고요. 보통 야간이라고 했잖아요. 밤에 석양 증후군입니다. 석양이 지면은 좀 이상해져요. 그렇다면 밤이 아니라는 그런 연출을 해줘야 돼요. 커튼을 다 닫습니다. 조명을 켜면은 밖에 캄캄하지 않으니까, 밖에 안 보이니까 좋다 이 소리예요. TV나 라디오를 틀어주는데 크게 틀지는 않습니다. 배의 동선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배의 코스를 오히려 만들어서 그냥 그 코스대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복잡한 일거리 제공하면 머리 더 아파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배의 증상을 보인다면 조명은 켜고 커튼은 칩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TV는 트는데 크게는 안 튼다. 일단 화장실 갈 건지 먼저 물어본다. 배 코스를 만들어준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도 치우고, 뭔가 귀신으로 보일 법한 못에 이렇게 가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치웁니다. 환시, 또 헛것을 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뛰쳐나가면 못 찾잖아요. 치매 노인들 집 나가서 못 찾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이때는 출입문을 잠궈야 됩니다. 못 나가게 해야 돼요. 특히 시설에서요.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노래 불러볼까요? 좋아하는 간식 먹을까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해야 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럼 내가 왜 방황했는지를 잊어버리니까요. 화투놀이 좋아하시죠? 저랑 같이 해볼까요? 관심을 돌립니다. 사실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어준다. 뭔가 불안하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회하고 초조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있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면서 화를 낼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1번 누가 가져갔는지 묻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다. 2번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나중에 찾아주겠다 설명한다. 4번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5번 다른 물건을 빌려서 건넨다. 정답은 4번입니다. 부정하지도 말고 설득하지도 말고 같이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는 정말 손수건 이런 물건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물건 사두었다가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번 어떻게 찾아 헤매겠습니까? 67번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난폭하게 할 때 사실 딱 이 문제를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1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묻는다. 3번 대상자와 똑같이 행동한다. 4번 단호하게 제압한다. 5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면 일단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는 절대 묻지 않아요. 단호하게 제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단호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밖에 없어요.
자극하지 말아야 돼요. 쉬게 해야 되고 이해합니다. 이유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상기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아요. 온화한 표현을 유지합니다. 또 옆에 있는 무슨 시설 노인하고 싸워. 그러면 둘이 마주치지 않게 회피요법을 쓰는 거예요. 68번 35회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커블러로스의 임종 적응 단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부분협, 우수 기억하시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내용입니다. 1번 분노,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함. 이게 분노인가요? 2번 왜 하필 나야? 이게 뭐였죠? 3번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4번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는 날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수용이었나요? 5번 나는 지쳤어. 죽음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지금 우울로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35회에서도 타협이 나왔어요. 타협하는 거죠. 나 그때까지 좀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일단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은 부정이에요. 현실 부정이죠. 왜 하필 나야? 화내는 거죠. 분노입니다. 말 안 하는 거 우울이에요. 난 지쳤어. 난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인다. 수용이죠.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입니다. 부분, 협, 우, 수. 이 순서도 아셔야 돼요. 부정, 분노, 협, 타협, 우울, 수용. 부분 타, 우수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똑같이 간호조무사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부정, 분노, 협상으로 나옵니다. 타협이나 협상이나 그 말이 그 말이긴 하지만 부분, 협, 우수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 변화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임종이 임박했어요. 대상자가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우리 어떻게 줘야 될까요? 왜 이게 지금 임종 직전인지 우리가 그 신체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1번 몸이 차가워지면 보온을 위해 전기기구를 켜준다. 2번 실금하면 패드를 대준다. 3번 가래가 축적되면 머리를 낮춘다. 4번 불안정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5번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배액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또는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음식물은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임종이 임박해쳤어. 몸이 차가워집니다. 추울 때 우리가 막 전기장판 깔아주고 핫팩 대주고 이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보온을 위해서 전체적인 보온을 해줘요. 보일러를 올린다든지 담요를 덮어주는 거지 전기기구 부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더 좋지 않아요. 실금하면 패드를 대준다. 임종, 그러니까 사후에는 패드를 대주고요.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요거 비교하세요. 가래가 축적되면 머리를 높입니다. 불안정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던지 위로해 줍니다. 70번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는 1번 어깨머리를 약간 높여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한다. 2번 방을 정리하고 조명을 밝게 조절한다. 3번 사후 강직이 시작된 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4번 대상자의 소유물은 지인들에게 나눠준다. 5번 뺐던 일지를 끼워준다. 정답은 1번이죠. 어깨머리를 약간 높여서 얼굴이 좀 까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방을 정리하고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합니다. 밝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은 화장실 또는 그 대소변 이렇게 대변 닦아줄 때입니다.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죠. 사후강직은 사망하고 2시간에서 4시간 이후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 이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상자의 소유물은 목록을 만들어 둡니다. 또 의치를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꼈다 뺐다 안 합니다. 어깨 머리를 약간 높이면 얼굴에 피가 안 몰리니까 얼굴이 까매지지 않겠죠. 또 뭐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 어깨를 올려준다. 이것도 답이 됩니다. 조명은 차분하게 강직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눈이 안 감겼어. 솜을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서 눈을 감게 해주죠. 의치를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하고 소유물은 목록을 만들어 놓고 대상자 얼굴 시트로 가리니까 드라마나 얼굴까지 덮는 거예요. 어깨까지 덮습니다. 제발 현실 반영을 해서 그런 드라마 작가들도 어깨까지만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시트는 얼굴은 안 덮는다.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 요양보호사가 띄지 않아요. 간호사에게 제거해줄 것을 의뢰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11번 10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자고요. 임종 대상자 가족이 슬퍼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가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번 가족과 대화를 삼가한다. 3번 장례식에 참석하여 위로한다. 4번 조용히 혼자 있게 해준다. 5번 가족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뭘까요? 가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입니다. 가족과 대화를 삼가하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있어주면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요. 또 장례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야박하긴 하죠. 조용히 혼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어주고 적절한 신체 접촉을 합니다. 뭐 어깨를 감싸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 정도요. 슬프네요. 72번 응급처치의 원칙은 1번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한다. 2번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3번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4번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깨끗이 버린다. 5번 보호자가 오면 응급처치를 중단한다. 뭘까요? 1번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 지시에 따르는 거예요. 뭐 연장자가 아니고요.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기는 게 아닙니다. 옮기지 않습니다. 골절 입었을 수도 있고요. 옮기지 않아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 자리에서 옮기지 않고 보통 있습니다. 또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약품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함께 가져가고요. 보호자가 오면 응급처치를 중단하면 안 되죠. 전문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7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음식을 급히 먹다가 목을 움켜잡고 호흡곤란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법은 하임리히법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찬물 마시게 한다. 2번 입안에 손 넣고 끄집어낸다. 3번 머리 숙이게 하고 등 두들긴다. 4번 바닥에 엎드려 눕혀 등을 강하게 친다. 5번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을 감싸오고 쿡쿡쿡쿡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 5번이죠. 제가 이제 사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 의식 있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감싸고 엄지 이렇게 빼가지고 쿡쿡쿡쿡 찔러주고요. 애기들은 이렇게 상체를 좀 낮춰주면서 엎드려서 이 등허리 견갑골을 쳐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물 마시게 하지 않고요. 끄집어내지 않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74번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응급처치 방법은 은근히 주변에 경련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경련하면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 유지한다. 2번 흔들어 의식 확인. 3번 인공호흡 실시. 4번 따뜻한 물 먹인다. 5번 몸을 꽉 붙잡아준다. 경련하면은 무조건 기도 유지입니다. 1번이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답이고요. 기도를 유지한다. 답이에요. 일단 경련 일으키게 되면 혀도 말리고요. 거품도 물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 같은 거 먹이지 않아요. 구강으로 물 먹이면은 이렇게 해갖고 또 살에 걸리고 기도가 흡인됩니다. 몸을 꽉 붙잡지 않습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공간을 확보해서요 다치지 않게 합니다.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줘요. 머리 안 다치게. 옷은 좀 느슨하게 풀어주고요. 꽉 붙잡아도 안 되고요. 억지로 경련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한 1분 정도 보통 하는데 5분 이상 된다면 무조건 119 부르셔야 돼요. 75번 화상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 우리 조금씩 많이 뒤잖아요. 요리하다가도 뒤고 그랬을 때 빨리 찬물에 담굽니다. 그쵸? 맞죠? 뭐가 답일까요? 1번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빙고. 다른 보기는 뭐가 틀렸을까 한번 볼게요. 물집을 터트리고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물집 안 터트리죠? 몸에 붙은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붓는다. 옷은 무리하게 벗기지 않습니다. 옷이 벗겨지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요. 장신구는 손대지 않는다.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야 돼요. 붓고 나면 안 빠져서 전기톱으로 잘라야 되니까요.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준다. 찬찜질이 좋지만 얼음 조각을 직접 대주지는 않아요. 이런 자극적인 문구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즉시 찬물에 담근다. 깨끗한 수건으로 감는다. 물집을 터트리지 않는다. 옷은 강제로 벗기지 않고 가위로 자른다. 장신구는 빨리 뺀다. 이상한 거 민간요법 치약 된장 크림 바르지 않는다. 중요해요. 76번 대상자가 넘어져서 골절이 의심된다. 응급처치법은 골절하면 두 가지가 딱딱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보기를 보기 전에 머리에 이거 뭐였지? 이렇게 떠오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리고 헷갈리는 보기에서도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키워드에 동그라미 맞히면 답이 되니까요. 일단 골절하면 뭐가 답이었을까요? 1번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럴듯하죠. 2번 다리를 심장보다 낮춰준다. 3번 튀어나온 뼈는 압박해서 고정시킨다. 4번 통증 부위에 더운 찜질. 5번 대상자를 일단 안으로 옮겨. 뭘까요? 1번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골절이에요. 부러졌어요. 그러면 옆에
움직이게 되면 그 부러진 뼈 조각이 혈관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면 복합골절이 생겨요. 뼈만 붙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혈관들까지 다 그냥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절하면 가장 중요한 거 부목으로 고정하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골절됐어, 삐었어, 겹질렸어, 무조건 냉찜질이에요. 아시겠죠? 움직이면 안 되고요. 77번. 대상자가 쓰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반응 확인, 인공호흡.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내가 요양보호사 딱 일하러 갔는데 대상자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 두들겨줘야죠. 반응을 확인합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아야 압박을 하든지 기도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반도각이 인상, 요거 국시에 맨날 나오죠. 반도각이 인상, 반응 확인, 거기 파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따님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가슴 압박,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을 소생하는 것은 가슴 압박이고요. 기도 유지한 다음에 폐를 소생하려면 인공호흡하잖아요. 그리고 상태 확인하는 거예요. 반도각의 인상,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 두들기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길거리에 사람 쓰러졌어.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릭 문제가 있어요. 화재로 대상자가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 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하냐? 반도각의 인상이니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 확인 아니야? 아니에요. 호흡이 곤란하다. 일단 기도 확보가 먼저입니다. 제가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짚어드려요. 78번. 욕창 초기 대상자 피부에 홍반이 나타난다. 홍반은 뭐의 전조예요? 욕창이 전조 증상이잖아요. 붉은 스름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 1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 2번 욕창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 3번 2시간 정도 햇볕을 쬐는다, 4번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 5번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번갈아 가면서 말린다. 뭘까요?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예요. 햇볕을 쬐는 건 좋은데 2시간 아니고 30분 정도였죠? 뜨거운 바람 아니고 미지근한 바람이었습니다. 79번 다 와가요. 심폐소생술 시행할 때 가슴 압박 실시 방법은,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정신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다. 1번 가슴을 5cm 정도 압박한다. 2번 양팔은 30도 구부린 상태에서 압박한다. 3번 인공호흡대 가슴 압박은 30대 2이다. 4번 분당 60에서 100개 속도로 시행한다. 5번 손가락이 가슴에 닿게 압박한다. 정답은 1번이죠. 가슴을 한 5cm, 6cm 이하까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체중을 실어서 압박하는 거죠. 양팔을 구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쪽 편 상태에서 체중을 눌러서 압박하는 거지 팔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30대 2는 맞는데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 위치가 바뀌었어요. 가슴 압박을 30번 하고 인공호흡 후 2번 불어 넣어주는 거고요. 분당 60에서 100회는 우리 맥박수였고요. 심폐소생술 할 때는 100에서 120회입니다. 한마디로 1초에 하나, 두 번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죠? 손가락이 가슴에 닿게 하면 안 되고요. 손꿈치만 닿습니다. 마지막 80번 중요하죠?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심폐소생술 인간이 계속 하긴 힘들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 지하철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갖다 주세요 하잖아요. 일단 전원을 켭니다. 문제가 나왔네요. 문제를 읽을게요.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심폐소생술 이 순서이다. 2번 심장 리듬 분석은 3번 간격 실시한다. 3번 제세동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 안 한다. 4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5번 패드 부착 위치는 왼쪽 빗장뼈 및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이다.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35회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정답 뭘까요? 1번 일단 전원을 켜요. 그리고 패드 부착하고요.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행하고 심폐소생하는 순서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간격이고요. 제세동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을 하고요. 분석 중입니다. 그러면 모두 물러나세요 해야 돼요. 대상자에게 손을 띄어야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분석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 손이 닿으면은 다른 사람 것까지 같이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제세동 충전이 완료됐어요. 모두 물러서세요 했어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서는 다시 압박 실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말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상자에게는
우리 눈에는 왼쪽이지만 대상자 몸에는 오른쪽이잖아요. 그쵸? 대상자 몸에서는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밑이고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조수석에 탔어요. 안전벨트 요 순서를 매져. 요거 기억하세요. 내 눈의 왼쪽이라고 대상자의 왼쪽이 아니라 대상자의 오른쪽이다.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맨날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 반복해서 보셔서 내 것으로 만드신다고 하면 합격점은 무난하게 넘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았어도 일주일 후에 잊어버리는 것이 국가고시 공부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해서 국가고시 당일까지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을 기억해내는 것이 정말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귀요보와 함께 무조건 합격 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